혹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생각들, 이런 후회나 원망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신가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거의 선택에 발목 잡히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좀 괴롭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 지긋지긋한 후회와 원망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오, 단순하다고요? 네, 바로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은 주로 법륜 스님의 강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관점이군요. 모든 것은 결국 이제 나의 선택에서 비롯되고 그 결과, 그러니까 과보라고 하죠. 이 과보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질 때, 책임질 때. 네, 비로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뭐 타인에 대한 원망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이 자료들이 결국 삶의 아주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문제의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후회와 원망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혜들을 함께 좀 파헤쳐보죠. 네네.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과보라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첫 단추죠. 과보라는 이 삶의 법칙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과보가 무슨 종교적인 벌이나 뭐 운명 같은 그런 신비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이 아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스러운 이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 즉 원인을 만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뭐 이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행위, 이게 원인이면 당연히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하는 책임, 이게 결과로 생기는 것처럼요. 맞아요. 빌릴 땐 참 요긴 했는데 갚으려니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 당연한 인과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아이스크림 얘기 재밌었는데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내가 배탈이 난다는 걸 알아요. 네, 알죠. 알면서도 먹고 싶어서 먹었다면 그 선택, 원인이죠? 그러면 배탈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결과, 과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군요. 네. 아, 괜히 먹었네. 이렇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선택은 내가 했고 결과도 내가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과보를 안다는 건 내 삶의 모든 경험이 뭐 외부의 어떤 힘이나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는 첫걸음인 거죠. 그 벅륜 스님 설명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부처님조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네네. 단지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다 이런 비유요. 예를 들어 이 음식엔 독이 들었다 라고 사실을 말해주면 그 말을 듣고 먹을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그 결과 책임지는 것도 오롯이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은 내 몫. 먹으면 배 아픈 과보를 받는 거고 안 먹으면 배 아프지 않은 과보를 받는 거고 그냥 그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순간이 결국 사실을 마주하고 내가 선택하고 또 그 과보를 받는 과정의 연속인 셈이죠. 네. 이 과보의 원리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근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자꾸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자료에서는 이 남 탓이 사실은 일종의 착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착각이다. 네. 과보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게 닥친 결과의 책임을 자꾸 외부로 돌리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운이 나빠서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이런 남 탓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괴로움만 키운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죠. 내 관점. 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나오는데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라는 제안이에요. 그거 흥미로웠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
그 재개발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네, 네. 개발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원하고 주민들은 조용한 삶을 지키려고 반대하고 이때 개발업자는 악이고 주민은 선이냐. 그렇죠.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자료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각자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살생, 도둑질 같은 명백한 악행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세속적인 갈등은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발업자를 원망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했을 뿐이고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의 선택과 그 과보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내 선택이 중요하구나.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그 현실이 차갑다고 느끼는 청년 이야기였어요. 아, 맞아요. 호주에서 7년 살다 온 청년. 네. 한국 사회가 너무 차갑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한국 사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차가워서라기보다는 호주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노동 대가가 높았던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의 현실, 상대적으로 대가가 낮은 현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차갑다고 느끼는 일종의 해석이라는 설명이었죠. 맞습니다. 해석.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인식하고 반응하는 내 마음, 내 선택에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자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그 선택이라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자료들은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통념을 좀 뒤집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런데 자료는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라고요. 이 미묘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서 삶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는 흔히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만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 의지의 문제, 내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예를 들었죠.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천근만분이라 못 일어나겠다. 하하, 네, 단골 멘트죠. 근데 이게 사실 몸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더 자고 싶어서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것이다. 네, 본질은 그거죠. 이 본질을 딱 깨달으면 선택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잘 거냐? 그럼 자고 지각이라는 과보를 받으면 된다. 그렇죠. 감수하면 되죠. 지각이라는 과보가 싫으냐? 그럼 아무리 자기 싫어도 일어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침대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하면서 각오만 다지는 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라고 꼬집더라고요. 맞아요. 에너지 낭비죠. 그 뜨거운 불덩어리 비유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것도 강렬했죠. 손에 뜨거운 불덩어리를 쥐고 아 뜨거워 비명을 지르면서 이걸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뜨거운데요? 정말 뜨거운 줄 알면 어떻게 놓을지 방법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탁 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놓죠? 라는 질문 자체가 아직도 그 불덩어리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놓기 싫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련의 증거? 뜨거움은 피하고 싶은데 불덩이는 계속 갖고 싶은 그 모순된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비유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방법을 묻는 것 자체가 아직 선택을 못한 상태라는 그런 반증이군요. 네,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의 연속이고 그 선택권과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순간이 나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아마도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이겠죠. 맞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의 마지막 퍼즐이죠. 바로 나의 선택에 가져온 결과를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중요하군요. 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내적 저항을 멈추고 주어진 현실을 딱 디딤돌 삼아서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선택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태도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태도. 네. 이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후회와 원망이라는 그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받아들임의 연습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들어보면 좋겠어요.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특히 관계 속 갈등 상황에서 이 관점이 참 유용해 보였어요. 네, 그렇죠. 관계 문제가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엄청 심하게 반대했던 시부모님 문제요. 아, 네. 흔한 갈등이죠. 어렵게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뭐 매일 전화해라, 주말마다 와라 등등. 며느리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스럽고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내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과보로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선택한 결혼의 결과다. 그렇죠. 어렵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 대신에 계속 저항감만 느낀다면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순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내 선택의 결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관계 자체를 다시 고민해 볼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네요, 또.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를 밤송이와 알밤에 비유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아, 네. 그 비유도 참 재밌죠. 남편을 하는 알밤이 탐나서 먹으려면 그 밤송이의 가시, 즉 시어머니죠. 거기에 찔릴 각오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트 메뉴 같은 거죠. 찔렸다고 막 울고불고 원망할 게 아니라 가시에 덜 찔리도록 지혜롭게 밤송이를 다루는 법을 익히든가.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든가. 네, 요령껏. 그게 싫으면 아예 알밤 먹기를 포기하든가 뭐 이혼을 고려하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가시에는 안 찔리고 알밤만 쏙 빼먹으려는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시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내가 남편을 선택한 결과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것도 받아들임이네요. 그렇죠. 또 흥미로운 지점은 때로는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이 과거 내 행동의 과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 행동의 결과요? 네. 예를 들어 버릇없고 이기적인 성인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자료에서는 혹시 그 딸의 모습이 과거에 어머니가 남편을 대했던 방식의 거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고 제안해요. 와,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즉, 현재 딸과의 힘든 관계가 과거 내 행동, 그 원인의 결과, 즉 과보일 수 있으니 딸을 탓하고 고치려 들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자기 성찰의 깊이가 엄청 필요한 부분이네요. 외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과거 나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니. 네, 쉽지 않죠. 친구에게 돈 빌려줬다가 떼이고 심지어 주변에서 멍청하다는 소리까지 듣는 청년 사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사례도 있었죠.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자료에서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내가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선택한 결과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네, 제가 그때 좀 멍청했습니다 하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평생의 상처나 원망으로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다음엔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교훈으로 삼아서 내 성장의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교훈으로 삼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워킹맘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돼요. 직장 대우는 별로고 아이에게는 미안하고 양쪽 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불평만 늘어놓기 쉽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주변에 많아요. 이 경우에도 자료는 명확한 선택과 결과 수용을 조언하죠. 아이가 정말 우선이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 조건을 조정하고 그로 인한 수입 감소 같은 과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네, 감수해야죠. 반대로 직장이 중요하다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과보를 감수해야 하고요. 양쪽 모두를 완벽하게 가지려 하면서 현실에 불평만 하는 것은 괴로움을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네.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이었어요. 남자는 어머니와 아내 중 한쪽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내와 자녀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정이 우선이 되겠죠. 네.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고 다른 한쪽, 예를 들어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력이 되는 만큼 그리고 우선순위로 둔 대상, 즉 아내와 협의하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대를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했으면 괴로움만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동일하네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내린 선택과 그로 인해 펼쳐진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맞습니다. 저항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이것이 내 선택의 결과로구나 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비로소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서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라는 새로운 선택의 공간이 열린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받아들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과거의 선택에 못 껴서 현재를 원망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현재 주어진 조건을 딱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음 선택에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의 태도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와 원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현재에 단단히 발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수동적인 체념과는 전혀 다른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죠.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후회와 원망을 내려놓는 연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과보, 즉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나에게서 찾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보고 모든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태도, 마지막으로 그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의 중요성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이 받아들임이 결코 패배나 체념이 아니라 현재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자유의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는 후회나 풀리지 않는 원망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선택과 그 결과인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새롭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가져올 과보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